때는 2009년 6월 4일이었습니다. 광주에서 한 남자아이, 9살 남자아이가 갑작스럽게 증발하듯 사라져버렸어요. 부모님은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정말 아쉬웠던 점은 평상시에 늘 가지고 다녔던 핸드폰을 그날따라 그냥 두고 나갔던 겁니다. 평소와 모든 게 똑같은 일정이었었어요. 그날도 태권도 학원을 갔다가 돌아오기만 했면 됐던 건데 평소와 똑같이 학원을 갔던 아이가 돌아오질 않았던 거죠. 연락을 할 방법도 아예 없었습니다. 집에서 핸드폰이 울리니까요. 그렇게 아이가 사라졌기 때문에 실종 신고를 해놓고 애타게 기다리고만 있었죠. 처음에는 당연히 혹시 뭐 납치나 유괴가 아닐까라는 부분 때문에 집에 그런 금전 요구나 아니면 아이의 전화가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기다리고만 있던 상태였었어요. 사실 경찰도 마땅하게 무언가를 해내질 못했습니다. 당시에 목격자 탐문도 다 해봤는데 확인이 되는 사실이 하필이면 없었어요. 시간으로 따져도 저녁 8시가 좀 넘었던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대에 아파트 사거리여서 보행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도 어떠한 제보도 따로 없었던 거죠.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아는 실종 전단지를 이렇게 붙여놓고 제보를 기다리는 상황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실종 신고를 하고 난 지 딱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술에 어느 정도 취했던 사람, 한 사람이 지구대에 갑자기 찾아와서 혹시 얼마 전에 여기 뺑소니 사건 있지 않았어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경찰이 뭔가 이상해서 그거 어떻게 아세요? 왜냐면 경찰은 뺑소니인지도 몰랐거든요. 그냥 아이가 사라졌다라고만 알고 있지 아이의 전단지를 본 어떤 누군가가 와서 뺑소니 사건 얘기를 하니까 이상한 거죠. 아니 사실 3일 전에 친구랑 약속을 잡아놓고 있었는데 걔가 3시간이나 늦었어요. 3시간이 늦어? 너 왜 늦었어? 라고 얘기했더니 얘가 교통사고로 애를 죽였어.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새끼가 늦어가지고 변명하는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구나 라고 얘기만 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는데 전단지를 보고 나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낀 그런 신고였던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신고자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어떠한 이미지가 생기는지, 남잔지 여잔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 결정적 제보에 의해서 용의선상에 40대 남성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남성의 직업은 인테리어 업자, 40대 이름 이기훈이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라고 하면 뭔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 안에서 뭐 전화도 받고 시공도 해주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거 말고요, 출장 시공들도 있어요. 평상시에 큰 이제 차량을 타면서 그 안에 화물 도구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인테리어 도구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바로바로 연락 받는 대로 가서 시공해주는 이제 그런 업자였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자동차가 곧 사업체였던 사람이에요. 자, 경찰은요 일단 제보를 받았으니까 이기훈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당신 혹시 애친 적 있냐? 이때 이기훈은요 아주 뻔뻔하게 첫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뭔 소리요? 사고 난 적 없는데요? 내 차 한번 봐봐요. 깨진 데 있나? 근데 실제 이기훈의 차량은요 어디도 깨진 부분이 없었습니다. 사고가 났으면 뭐 들어가거나 깨지거나 수리하는 흔적들이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죠. 아닌가? 근데 아무리 그렇게만 얘기하고 지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자기는 사고를 낸 적도 없고 뭐 아이를 뭐 본 적도 없다. 왜 친구가 그런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일단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당시 용의자인 이기훈의 이 실제 차량 내부를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조수석 쪽에서 혈흔이 보여요. 분명히 좀 닦은 것 같은데 일부 닦지 못한 흔적들이 보였던 거죠. 바로 비산혈흔입니다. 튄 혈흔인데 차량의 끝부분, 손이 잘 닿지 않는 부분, 볼트 있는 부분 이런 쪽에 혈흔들이 조금씩 묻어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경찰은 물어보죠. 이거 뭐냐? 사실대로 얘기해라.
이거 국과수에 넘겨가지고 DNA 체크하면 나온다. 얘기해라. 그제서야 이기훈은 범행을 실토합니다. 두 번째 거짓말. 사실 교통사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아이를 차로 쳤습니다. 이기훈이 이때 당시 했던 얘기는 뭐냐면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차로 치게 되었고 아이가 그 자리에서 사망해서 교통사망사고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라는 생각에 차에 싣고 시신을 유기해버렸다라고 자백을 합니다. 자, 이 자백 때문에 이기훈은 긴급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되게 됩니다.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고 사망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감춘 채 사체를 유기했던 부분이었죠. 경찰은 이 말을 믿었습니다. 그럼 너 어디에다가 유기를 했는지 얘기를 좀 해봐라. 했더니 한 계곡 위치를 얘기하면서 그 주변 어디에다가 유기를 했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시신을 찾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했죠. 실종 상태였던 아이가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가족들은 듣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에게 들었던 내용은 안타깝게도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가해자가 너무 놀란 나머지 시신을 유기해서 현재 찾고 있는 중이다라는 답변이었죠. 자, 그렇게 경찰 인력이 투입이 돼서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사체가 안 나옵니다. 혹시 사라진 걸까? 사라지려고 하면 아이와 관련된 일부의 흔적, 신발이든 옷가지든 이런 부분이라도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조차도 아예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경찰은 다른 생각을 하죠. 솔직하게 얘기해라. 아니 이거 그냥 교통사고다. 당신이 사체 유기한 건 잘못된 거 맞는데 사체 유기 죄도 있는데 이거 어쨌든 사망에 대한 부분은 교통사고로서 사실상 합의하고 이러면 당연히 나쁜 범죄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아이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니냐. 결국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씨는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정확한 위치였죠. 바로 담양에 있는 한 계곡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새로운 위치에 대한 수색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다시 한번 그에게 물어보죠. 너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냐? 그냥 신고하고 자수했으면 됐는데 왜 그랬냐? 라는 이야기에 자신이 그날 사건 당일 오후 4시부터 친구들을 만나서 술자리를 갖게 됐는데 혼자서 맥주 5병 그리고 소주 1병을 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녁 8시경 원래 약속이 있던 사람과 만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고 가고 있다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고 그 아이가 차에 쳐 사망하자 두려움 때문에 계곡에 유기를 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아이의 시신을 찾아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좀 생깁니다. 기억나시나요? 아이를 차로 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분명 차량의 흔적이 남아야 됩니다. 근데 차량에는 어떠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 정도의 충격이라면 어디든 깨지거나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면 수리한 흔적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두 번째, 경찰이 한창 조사를 하고 있을 때요. 목격자가 나타납니다.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게 언론을 타고 난리가 나기 시작하니까 나 그 애 봤는데? 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근데 현장 목격자들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가 차에 치여서 넘어졌어요. 근데 그 아이가 탁탁 털고 일어나더니 울면서 건물 쪽으로 뛰어가요. 그때 운전을 했던 한 아저씨가 차를 세우고 내리더니 그 아이를 따라서 가서 아이를 잡고 얘기를 하면서 차에 태우는 걸 봤습니다. 라는 증언이에요.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씨가 얘기했던 진술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던 내용입니다. 아이는 살아있었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거동이 됐고요. 목격자들은 공통적으로 머리에 조금 피가 났던 것 같은데? 라고만 얘기를 했던 거죠. 자기 발로 움직였고 의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만 봐도 분명 이상합니다. 이 씨는 어째서 자기가 차로 치자마자 아이가 사망했다라고 얘기했을까? 그리고 아이의 시신을 옮겨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다라고만 표현한 거죠. 경찰은 이 의문점을 가지고요, 이기훈을 추궁합니다. 아니, 너 말대로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목격자들 나타났다. 아이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기훈이 그제서야 얘기합니다. 예, 살아있었어요.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하나씩 오픈한 겁니다. 사고가 났고 아이는 의식 있고 걸어 다녔고 그 아이를 차에 태워서 광주에 있는 한 병원에 자기가 직접 데려다 주었다라는 증언을 합니다. 진실일까요? 사건 당일 저녁 8시 40분 CCTV입니다. 네,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되게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녁 8시경이었죠. 야간 진료, 응급 진료를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엄청 큰 대형 병원을 간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이유는 아이랑 쭉 들어가서요. 접수하는 데를 간 게 아니었었어요. 쭈르륵 들어가가지고요. 간호사에게 무언가 질문을 하고 불과 2분 만에 그냥 나옵니다. 자, 시간적으로 봤을 때 딱 40분에 들어가서 42분 아웃입니다. 자, 그 증거입니다. 자, 이때 무슨 이야기를 나눴나 확인을 해봤더니요. 간호사한테 MRI 찍을 수 있죠? 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못 찍는다. 큰 병원에 가시면 찍을 수 있다. 라고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나왔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데려간 것까지는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분 만에 나왔던 이기훈은요. 그 다음에 이상한 짓을 합니다. 아이는 분명 사망을 했죠. 그리고 그때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겉으로 보는 외상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이게 뭔가 시신이 좀 오래 지나서 부패도 좀 됐고 뭔가 비탈길에서 구르면서 나뭇가지 같은 데 찍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검을 하려고 이 가슴 쪽에 있는 약간 구멍 같은 상처가 있어서 그 부분을 툭 건드려 봤는데 뭔가 딱딱한 게 만져져 그쪽부터 부검을 차례차례 시작을 했죠. 그때 경악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요. 총알이 보입니다. 몸 안에 총 6발의 총알이 확인이 됐던 거죠. 직경 5mm 납탄입니다. 수렴용 공기총 6발을 아이가 맞아서 사망한 거였습니다. 이기훈은 계속 거짓말했습니다. 그런 적 없다. 나는 사람 친 적 없는데? 사람은 쳤는데 그 자리에서 사망해서 유기했어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이제 그 사이 시간에 편차가 생겼죠. 아이를 뭔가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왔다가 나갔던 이기훈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작스럽게 나오자마자 차량을 이동하게 됩니다. 바로 범행 현장. 시 외곽에 있는 한적한 저수지 인근으로 가게 되고요. 그 안에서 공격을 가합니다. 실제 이기훈의 진술에 따르면요. 아이를 폭행한 이후에 조수석에 두고 그리고서 뒤에 있던 공기총을 꺼내 6발을 발사해 사망하게 했고 그 이후에 좀 한적한 사람들이 없는 그 계곡으로 향해서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이제 드디어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경찰은 한 가지를 질문합니다. 네가 지금 분명 얘기할 때 아이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분명히 병원에 갔고 MRI를 물어봤는데 그 뒤에 왜 광주에 있는 큰 병원에 가지 않고 8시 57분경 찍힌 시 외곽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인 거냐 라고 얘기했더니 이때 이기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음주 상태라서 광주 시내를 또 돌아다니다가 음주 단속에 걸릴 것 같아서 외곽으로 나갔다라는 말만 합니다. 그리고 그 잔혹한 범행을 다 저지르고 나서요. 시신까지 유기하고 난 이후에 밤 11시 55분 광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행선지, 앞서 말씀드린 그 친구와의 술자리요. 약속 시간 3시간이 늦었던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 그 장소에 가서 같이 술을 마십니다. 자, 이게 당일 이기훈의 행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시신에서도 증거가 나타나니까 혐의에 대해서 자백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도 다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제가 예전에 한 방송, 취재 방송의 내용을 봤는데 이기훈의 가족이 나오더라고요. 이기훈의 가족이 뭐라 그랬냐면 아빠가 왜 그랬는지 나도 궁금하다. 진짜 이해가 도무지 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인 이기훈은 교통사고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가정을 잘 돌봤고 열심히 일을 했던 가장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신에게도 남들과 똑같이 좋은 아빠였고 잠도 덜 주무시면서 매일 일만 하러 가셨고 자신들에게 폭력을 한 번도 행사한 적이 없고 단지 그냥 술을 드시는 걸 좋아하셨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이기훈도요. 자기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얘기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몇 년 전에 뉴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에 한 작가님이 나오셔서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해 썼던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 영상이 지금 내려와졌습니다. 왜냐면 그때 가해자를 좀 옹호하는 듯한 말, 가해자가 되게 성실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거 피해자에 대한 가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영상 현재 삭제가 됐는데요. 사건의 지금 내막을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과잉살상을 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갔다 나오고 나서요. 불과 30분 만에 이런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거거든요. 이럴 이유가 전혀 없었을 텐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니까요. 자, 이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거짓말 세 번째를 봐야겠습니다. 거짓말 세 번째. 나는 병원에 데려갔다. 치료를 해주고 싶었다. 라는 이기훈의 말입니다.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건 자료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당시 이기훈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7%, 완전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아이를 치게 되었고 아이는 생명엔 전혀 지장이 없었죠. 아이를 태우자마자 병원에 갔다가 MRI가 안 된다고 얘기가 나와서 아이를 차에 태워 전남 담양군 방면으로 갑자기 틀어버립니다. 사건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이는 그 안에서 자기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씨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던 거죠. 근데도 이 씨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이를 때리면서 그대로 운전을 해갔고 밤 9시 10분경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전남 담양군 고서면 한 저수지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한 물체, 둔기 같은 걸 가지고요. 아이 머리를 2번을 때려 아이가 쓰러지게 만들었죠. 조수석 및 그 공간으로요. 그렇게 반항을 못하게 한 상태로 총을 뒤에서 꺼냅니다. 이 총이요. 총 6발이 장전되는 공기총이거든요. 그 6발을 아이에게 모두 발사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19km 떨어진 전남 담양군에 있는 그 계곡에 사체를 유기하고 돌아와서 또 술을 마셨다. 이 얘기입니다. 자,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기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2005년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45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운전면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 10일 날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서 벌금을 냈죠. 그렇게 자신이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 시간, 결격 시간이 계속 늘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일로부터 몇 달 뒤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 그런 날짜였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죠? 인테리어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와 함께 한다고. 자동차가 곧 생계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들의 말을 따르면, 이기훈 아들의 말에 따르면 그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 차가 없으면 안 돼서 그 차량으로 운전을 하다가 또다시 사고를 쳤고 면허가 더 결격 사유가 길어질 걸 두려워해서 아이를 그렇게 처리를 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라는 게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판결문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 알게 됐습니다. 이 사건 실종되고 3일 뒤에 제보 누가 했다 그랬죠? 사건 당일날 만나기로 했는데 3시간 늦게 왔다라는 친구였었죠. 그 친구 내연녀입니다. 자, 우리가 그럼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이 내연녀라는 단어 하나가 되게 많은 것들을 바꾸게 되는데요. 첫 번째, 아들이 기억하고 있는 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집에도 잘 못 들어오시면서 밖에서 일만 하고 계신 분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간병하시는 분입니다. 이기훈은 내연녀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요. 내연녀의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하러 출근했죠.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내연녀라고 말씀드렸죠. 내연녀하고 약속이 원래 잡혀 있었습니다. 술을 먹다가
8시 반경 내연녀를 만나기 위해 차량을 끌고 가다가 사고가 났죠. 그래서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그리고 돌아왔죠. 자, 이때 했던 얘기가 뭐가 있었죠? 경찰이 질문했습니다. 이기훈 당신 왜 아이를 광주에 있는 큰 병원으로 다시 데려가지 않았느냐? 그때 이기훈이 뭐라고 했다 그랬죠? 아, 광주 시내로 돌아다니면 음주로 걸릴까 봐요. 그래서 멀리 가서 그 범행 저지르고 돌아왔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범행 저지르고 다시 광주로 왜 돌아왔죠? 내연녀 만나려고요. 내연녀랑 술 먹으려고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광주 시내를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랬으면서 이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는 부분이죠. 다 거짓말입니다. 한편으로 이런 의심이 들어요. 내연녀 만나야 되는데, 시간 더 지체하면 안 되는데, 이게 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연녀와의 대화, 내연녀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연녀가 뭐라고 신고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11시 30분이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늦게 광주 북구 어떤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들어오자마자 이기훈이 내연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나 내일 텔레비전 나올 거야. 내가 애를 쳤어. 그래서 담양 쪽에 가가지고 그냥 버렸어. 내연녀가 놀란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거짓말하지 마. 그러니까 늦은 걸 핑계댄다고 생각한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 그랬더니 이기훈이 차 안에 좀 볼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보자. 조수문을 딱 열었는데 차 시트랑 바닥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도 이거 사람 피인가? 뭐 함부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너무 대놓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이니까 갑자기 이기훈이 차 타. 내가 시신 버린 대로 너 데려가 줄게. 같이 가서 보자.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진지한 얘기잖아요. 이 얘기에 너무 깜짝 놀란 내연녀가 야 그럼 이거 신고해야지 라고 하고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그때 이기훈은 차량을 몰고 그대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 놓고요. 이기훈이 다시 내연녀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잠깐만 타봐. 아이 농담이야. 거짓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토끼피야. 나 막 총 쏘고 다니잖아. 그거 토끼피야. 뭘 그런 걸 믿어. 뭘 그렇게 놀래. 라고 얘기를 하고 내연녀가 살고 있는 광주 북구에 있는 그 아파트에 같이 들어가서요. 그날 같이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오전 6시 목포로 일을 하기 위해 이기훈은 나가게 되죠. 그렇게 시간은 그냥 흘러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내연녀가 언제 이상함을 느꼈냐면 아까 광주 북구라고 말씀드렸죠. 6월 8일 밤 10시쯤에 일을 마치고 집을 가고 있는데 한 빵집에 붙은 전단지를 보게 됐던 겁니다. 실종 아이를 찾는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거 이기훈이 얘기한 거랑 비슷한데?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내연녀가 이기훈에게 바로 전화를 겁니다. 야, 이 동에 없어지네. 이 전단지 내용 이거 있는 거 네가 말한 그 애잖아. 이거 네가 친애야? 아이를 찾습니다라고만 써 있었죠. 그때 당시엔. 이거 네가 친애 걔 아니야? 라고 했더니 이기훈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다시 한번 내연녀가 묻습니다. 그 차 안에 있던 피 진짜 뭐야? 이거 토끼피라고 하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내연녀가 이상한 걸 하나 알아차린 거죠. 평상시에 그렇게 화를 낸 적이 없는데 유독 이 전화에서만 이 말에서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이기훈도 이상하고 전단지에 있는 내용이 그날 사건 당일날 밤에 오자마자 했던 얘기랑 너무너무 비슷하다라는 느낌. 그때 머리에 스친 거죠. 이게 맞다.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던 게 내연녀입니다. 만약 내연녀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미제 사건으로 묻힐 뻔했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았다면. 나중에 한참 지난 목격자들로 그냥 녹색 큰 차량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아이를 태우고 가는 걸 봤어요. 이런 정도의 제보들만 있었을 것이고 그 뒤에 어떠한 증거들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 잘못하면 미제 사건으로 빠졌을 수도 있겠죠. 자, 이기훈은 실제로요.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모두를 다 속인 거죠. 진짜 뻔뻔할 정도의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 겁니다. 반성했을까요? 사실 그 누구도 반성을 했다라고는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판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검찰은 이기훈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범행이다, 사형을 달라라고 구형을 합니다. 자,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범행이 굉장히 계획적이다라는 부분도 전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사형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첫째, 범행을 시인하면서 늦었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하고 있는 점. 두 번째, 이 사건 범행 이전 4번에 걸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세 번째, 수감 생활 중 기독교에 귀의하여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찬해하며 지내고 있다고 하는 점. 이거 세 가지입니다. 종교에 귀의했다라는 이유로 사형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유가족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분들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교통사고, 괘씸하지만 자기도 운전을 하니까 교통사고가 난 부분이니 진짜 가슴이 아프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이의 몸에 총 6발의 총알이 있던 겁니다. 어떻게 이걸 용서할 수 있냐라는 그런 생각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줄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계획적이었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1심에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1심 선고가 2009년 8월 25일 났습니다. 무기징역형으로 나왔죠. 이에 대해 이기훈도 항소합니다. 그리고 검찰도 항소했죠. 검찰은 무기징역형은 너무 가볍다, 이거 무조건 사형이다, 이기훈은 형이 너무 무겁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기훈의 주장이었습니다. 첫째, 심신미약. 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둘, 죄가 너무 크다. 잘못도 뉘우치고 있고 술에 만취해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거다. 장애인으로서 영세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며 어렵게 살아온 점을 참작해달라. 이거 2개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항소심 재판부는요, 1심 판결하고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심신미약은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사형을 줄 수 없는 이유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우발적인 범행에 대하여 사형 선고하는 것이 형벌의 일반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보기 어렵다. 우발살인이랍니다. 총을요, 차량에 갖고 다니는 거 불법입니다. 이 사람 총알, 총 전부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총알을요, 아무렇지 않게 발사했습니다. 범죄자의 입장에서 만약 그런 범행을 저질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목을 조르거나 다른 방법들도 많을 겁니다. 자기가 뒤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 시간적인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도 이기훈은 끔찍하고 잔혹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짓을 저질렀거든요. 1심에서는 기독교에 기이해서, 2심에서는 우발적이니까. 근데 1심은 분명 계획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범행 도구가 있는 것도 생각, 그리고 죽일 마음을 먹고 죽였으니까.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는데 형량은 똑같이. 그래서 항소를 기각시킵니다. 이기훈은 무기수지요. 알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은요, 형량에 대해서 일반 유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3분의 1을 얘기합니다.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형량 20년 이후부터를 얘기하죠. 바로 가석방 대상심사입니다. 가석방을 받을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적어놓은 것처럼 참여하고 반성하고 모범수 생활을 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기훈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없습니다. 출소하면 자유의 몸으로 그냥 나옵니다. 무기수인데 출소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언제요? 앞으로 5년 뒤부터 출소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기훈이 저지른 범행, 말로는 또다시 이 아이가 살아있으면 자신의 범행에 대한 게 탄로가 나고 운전면허를 못 딸까봐 그것 때문에 살해했다라는 말이 정말 100% 진실일까요? 오히려 이기훈은 더 급해 보였다라는 모습이 안 드시나요? 왜요? 내연녀 빨리 만나야 되니까요. 내연녀를 만나야 되는데 병원에 같이 갔는데 안 된대요.
이동할 시간도 없어요. 걸릴 것 같아서. 멀리 외곽으로 나갑니다. 살해합니다. 빠르게 처리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내연녀 만나 술 먹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기훈의 죄명, 범죄 행위가 모두 다 공개된 게 맞을까요? 외부 많은 방송에선 이기훈의 범행에 대해서 알코올성 치매, 알코올 때문에 발생한 범죄, 물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순간 조절 능력을 잃어서 저는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날 이기훈은 이상하리만큼 모든 걸 빠르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나머지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들을 챙기기 위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기훈의 출소요. 만약 출소하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가 있죠. 같은 교도소에서 재소했던 사람에게 제보가 오는 것. 그 사람 출소했는데요? 라는 얘기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입니다. 사실 좀 생각을 해보면 운전하다가 애를 쳤어요. 이기훈 입장에서 놀랬겠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거? 뭔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행동했다고 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급해 보였어요. 이기훈의 입장에선. 그리고 이기훈은 최소한 사건을 축소시키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축소가 안 되면 사실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축소의 조건이 뭘까요? 아이가 협조해줘야 돼요. 아이랑 처음에 병원 갔는데 MRI가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데로 이동을 했잖아요. 아이가 9살이에요. 걔도 무서웠을 거예요. 바로 병원에 갔던 거랑 병원 아닌 딴 데로 갈 때는 느낌이 다른 거니까. 이기훈은 급하고 아이는 분명히 아이를 때렸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아이가 그 안에서 울었거나 뭐라고 했거나 9살 정도면 자신의 의사에 대한 거를 분명히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죠. 분명히 이기훈의 입장에서는 사건이 제일 축소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이가 멀쩡하고 부모님께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적당하게 개인적으로 합의가 되는 것. 그럼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신고가 안 들어가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안 될 건데?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얘기할 것 같은데? 이 아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갔다가 나왔는데 아이가 집에 가고 싶다거나 뭐라고 얘기를 했거나,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변경됐을 때 얘를 데리고 다른 병원에 갔다고 가정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특히 큰 병원을 가야 되거나 그러면 얘 대학병원 같은 데 안 갔잖아요. 큰 병원 안 갔어요. 신고 들어갈 거에 대한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 머릿속에는 그 순간으로 변화한 것 같거든요. 자기는 일단 급해요. 빨리 가서 만날 사람 약속 시간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부분도 부분인데 지금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빠르게 하는 방법? 그리고 정말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요. 왜 전남 담양으로 갔냐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 등록 기준지 있죠? 그냥 고향이에요. 고향이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적인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지리적 이점이 강했던 공간에서 정확하게 위치를 알고 있던 거죠. 어디가 사람이 없는지, 한가한지.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의아하기는 해요. 저는 이기훈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총을 가지고 다녔던 것도 이상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진술할 때는 새 쫓으려고 했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말이 안 되지만 그것도 그건데 얘가 되게 늘 불안하게 살고 있었잖아요. 무면허 음주를 상습적으로 했던 애고 딱 봐도 언제든 자기가 걸릴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그 차량 안에 총기가 있다는 건 언제든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기가 가장 강력하게 생각하는 무기를 그 안에 넣어놨다라는 느낌이에요. 그 차량 안에. 그 차는 자신에겐 불법이지만 그리고 총기도 불법이에요. 총기는 차량으로 놓고 다니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불법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처리할 방식의 도구가 그 안에 다 있던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 이게 되게 이제 저도 주변에 전문가분한테 여쭤봤는데 납득이 잘 어려운 부분이 왜 총을 쐈냐예요. 그 안에서 총을 쏘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아무리 자기가 지리적으로 많이 안다 하더라도 범인의 심리상
누군가를 살해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 최대한 조용하게 빠르게 하려고 하는데 이건 지금 이미 힘의 차이가 있잖아요. 40대 남성과 9살 아이였으니까. 근데 아이를 뭐 어떤 불상의 물체로 후두부를 가격해서 쓰러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총을 쐈다는 거니까 이게 되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리도 시끄러웠을 거고 차 안에서 쏜 거니까 시끄러울 거고 그리고 주변에 발각될 위험도 되게 높은데 그리고 뒤처리하기도 힘들잖아요. 자기가 다 닦아야 되는 문제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근데 왜 그런 불필요한 행동을 했을지가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든 게 다 밝혀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 라는 의문점도 사실 들어요. 뭔가 알코올성 치매, 알코올성의 문제 때문에 순간적으로 획가닥해서 그것 때문에 뭐 이런 일을 벌였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음주를 한 사람 치고는 왔다 갔다 움직이는 모습 휘청이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변별력이 사라졌다? 뭐 그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네, 이규윤이라는 이 범죄자에 대해서 그날 가장 제가 생각했던 한 가지가 더 들어갔으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 내연녀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 급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었습니다. 감사합니다.